네, 모더레이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전방위적인 지원과 씨앗을 뿌리고 있는 곳이죠. 디캠프의 김보미 사업실장님을 모시고 패널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캠프 김보미입니다. 이렇게 스타트업의 생태계 전문가 200분이 모여 있는 이런 큰 컨퍼런스에서 모더레이터를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앞선 이기대 센터장님이나 아니면 내일 패널 토크를 진행하실 임정욱 실장님, 문여정 전무님 같은 만렙 베테랑 사회자 사이에 끼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면서 준비를 했고, 이거를 위해선 아니지만 스피치 컨설팅도 받았거든요. 오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 올라왔는데 긴장이 좀 풀리지 않네요. 예, 좀 진행이 미흡하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고, 또 패널 토크에 네, 감사합니다. 패널 토크의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장에서 들어오는 질문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스생컨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구성원이 바라본 생태계였어요. 그래서 각 자리에서 구성원으로 계신 전문가분들이 경험했던 것, 본 것들을, 그런 레슨런과 인사이트를 잘 공유해 주셨는데요. 먼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제가 한번 또 이제 패널 분들의 강의를 짚으면서 랩업하면서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안희철 변호사님은 비욘드 모더즈라는 주제로 한국 스타트업들이 플립하는 데 있어서 좀 법적 실무적인 쟁점과 성공 실패 사례들을 통해서 플립의 현실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셨거든요. 네, 사실 플립은 10년 전에도 있긴 있었었고 한데 실제 현업에 계시면서 최근 들어서 정말 플립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좀 어떤 유형의 플립 사례들이 많은지에 대한 현장에서의 소리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이기대 센터장님은 역순으로 질문을 하셔서 네. 저도 마지막으로 할 줄 알았는데, 예, 느낌이 그냥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인데 한국 스타트업 쪽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던, 그러니까 호황기였던 5년 전, 4년 전, 3년 전, 한 2년 전 이 정도 때는 플립이 있긴 했지만 꼭 미국이나 그러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미국 싱가포르 이런 데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거나 해외에 나가면 투자 금액이 훨씬 커질 거야 라고 막연한 기대를 했었던 거는 한 10년 전, 15년 전인 것 같고, 한 3년 전, 4년 전 이때는 한국의 VC나 PE들도 미국 실리콘밸리 나가봐야 거의 한국의 VC들도 꽤 그 정도 금액은 할 수 있어라는 실제 기대감 또는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됐던 것, 투자가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최근 1, 2년 정도 사이에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요, 한국 시장이 굉장히 조금씩 어려워지고 빙하기가 오고, 그 다음에 2년 전에는 25년 초만 돼도 빙하기가 풀릴 거라고 했지만 더 체감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빈도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가 좋아져서라기보다는 한국이 힘들어져서 이러면 해외 쪽에 나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플립하는 경우에도 다운 라운드도 많고, 또 이제 신규 투자사에서 웨이버를 요청하는 것도 많은데요. 좀 이런 상황에서 계약 체결 시 스타트업이나 투자사 입장에서 주의하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 아니면 어떤 기준점 같은 것들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플립을 할 때요. 네. 그러니까 플립할 때 사실 플립할 때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플립하고 나서 정말로 이 플립의 목적이 해외 진출이냐, 해외 마켓에서 훌륭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VC한테 투자받고 미국이나 이런 현지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려는 플립이냐, 아니면 일단은 플립을 하고
그래서 모 회사가 외국에 생기면 그 외국에 있는 회사를 비이클로 해서 투자를 받기 위한 플립이냐. 그러니까 주된 활동이나 R&D나 이런 연구개발 아니면 주된 멤버가 이미 자회사인 한국에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모 회사가 미국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에 있어서 투자를 받기 위한 목적의 플립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아예 전체 구성원이 미국이나 해외에 가서 제대로 된 시장 공략을 하려는 플립인지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랬을 때 이제 모든 구성원이 미국에 가는 그런 플립은 좀 더 정말 이게 이 팀이 그러한 역량을 갖고 있는 팀인지, 그 다음에 한국 투자자들의 투자 계약이나 여러 가지 주주관 계약의 내용이 미국의 그런 내용과 유사한지 또는 미국 투자자와 거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역량이나 그런 환경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단순히 그냥 미국의 비이클 하나 만들고 여기에 투자를 받아서 한국에서 사업을 한국에 있는 자회사가 대부분 할 거야라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좀 오히려 한국 스타트업이 한국에 있는 회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 플립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 계속 꼬리 질문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연결해서 혹시 그 화면 보이시면은 플립이 되도록 초기에 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초기 스타트업들이 플립해서 다른 나라 가서 성공할 수 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YC 케이스나 이런 것들 짚어주시긴 했는데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모순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플립을 하려면은 한국 회사가 초기여야 되는데 플립을 해서 나가면 초기여서 돈이 별로 없는데 미국은 비용이 많이 들고 미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오랫동안 버텨야 되잖아요. 되게 모순적인 상황인데요. 가장 성공적이었던 사례는 미국에 일단 회사를 만들고요. 미국 회사가 투자를 받고 나서 플립을 하면 그러면 플립이 꼬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회사가 신주 인수를 해서 이미 투자자가 지분을 확보한 상황에서 한국 회사와 주식 교환을 통해서 플립이 되면 한국 회사의 주주들의 지분율이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플립이 꼬이니까 어떻게 했었냐면 미국 회사가 세이프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이프 투자는 지분을 인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가 미리 세이프 투자를 많이 받아 놓습니다. 그럼 미국 회사는 기본적으로 자금력이 좀 확보가 돼요. 그 다음에 한국 회사하고 미국 회사가 주식 교환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플립을 하면 한국 회사 가치는 낮은데 플립을 하면서 가볍게 플립을 할 수 있는데 플립하자마자 미국 회사의 자금력이 생겨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성공적인 플립이 될 수도 있고요. 미리 받아놓지 않더라도 미리 에로시나 이런 걸 통해 갖고 미국 회사가 세이프 투자 같은 걸 받을 걸 확정해 놓고 플립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한국 회사는 최대한 돈을 써서 가볍게 만들고 미국 회사는 자금력을 확보해 놓거나 투자를 확정져 놓고 플립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진짜 사례에서 나오는 꿀팁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초보기 때문에 순서대로 넘어갈 건데요. 네, 김양아 수석님이 그 네이버 D2SF에서의 10년을 돌아보면서 CVC가 어떻게 스타트업과 동반 성장하는지를 나눠 주셨는데요, 얘기를. 제가 아까 그 마지막에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려고 하던 게 얼마 전에 발표됐다라고 하시면서 했던 게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제 10주년 관련 기사에서 이제 네이버가 앞으로 더 한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 지원에 힘을 실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네이버 벤처스 설립 계획을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에 따라서 저희 그 D2SF의 투자나 육성 전략도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가 좀 궁금하고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접근으로 가져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오늘 스샘컨을 마무리하면 요 다음 제 미션이 그걸 잘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서 스포를 할 수는 없고요. 그 D2SF로 좀 한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도 시작하는 사실 시기여서 가설이에요. 아직은 뭐 네이버가 웹툰이나 푸시마크 통해서 이제 현지에서 경험한 것들 이걸 좀 잘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이버가 여태까지 이제 북미에 펀드 출자한 것들이 좀 있어요. 또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해 볼까 하는 계획들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좀 방향을 잡고 있는 건 아까 그 이하님 발표에서 나왔는데 사실 거기서는 네이버도 뭐가 없거든요. 나베르라고 읽기도 해요. 이거를 네이버라고 못 읽고. 그래서 그동안 한국에서는 이제 네이버 혼자만으로 뭔가 좀 스타트업한테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 거기서는 사실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건 정말 좀 더 부족할 거고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커뮤니티나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좀 더 많이 파트너십 열린 형태로 많이
맺으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인하우스 CBC로서 좀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질문 보이시죠? 현업 부서에서는 현실 가능성을, 투자 부서에서는 미래를 보다 보니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D2SF의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는 저희 팀이 전결을 합니다. 현업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주시는 의견 참고만 하고요. 초반에는 저희도 이제 현업의 투자에 대한 의향을 여쭤보기도 했고요. 거기에 좀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좋겠냐 안 하는 게 좋겠냐 그에 대한 의견을 좀 듣기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업에서는 좀 멀리 보거나 넓게 보기 어렵고요. 때로는 사실 그 긴장 관계가 있어요. 우리 팀이 하는 일을 흔히 말해 밥그릇 싸움처럼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업부서의 의견을 여쭙지는 않고요. 말 그대로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와 향후에 어떤 접점이 있을 것 같은지까지만 이제 의견을 듣고 그걸 참고해서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 의미 있으면 이제 투자를 가곤 합니다. 좀 비슷한데요. 이것도 그럼 투자 대상을 할 때 어떤 그 D2SF의 팀을 정하거나 어떤 테크를 볼 때 이게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네이버가 가져가려는 신규 사업 전략 방향성에서 가져오는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발굴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건 뭐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사실 정해진 방식은 없는 것 같아요. 시장도 너무 빨리 변하고요. 뭐 하나만 보고 있을 수는 없고 저희도 진짜 스타트업들 많이 만나면서 지금 어떤 것들이 꼬물꼬물 새로 나오는지 보고 그걸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런데 우리가 네이버는 안 하고 있지만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이버 안에 있는 조직들하고는 저희가 매월 개별적으로 다 미팅을 해요.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지금 뭐가 안 풀리는지 얘기를 듣기도 하고 큰 기술이나 뭐 아니면 해외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센싱도 하고요. 근데 이제 가령 네이버가 치지직이라는 사업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라고 해서 이제 3D나 버추얼에 저희가 투자를 하면 좀 늦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뭐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이렇게 우리가 진화를 해오는데 그럼 그 다음은 이제 3D나 버추얼이 언젠지 모르지만 열리지 않을까요 정도의 단계에서 이제 저희가 먼저 투자를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좋아요를 좀 많이 받은 질문인데요. 그 D2SF 멤버분들이 아까 발표 안에서도 그 기업의 마일스톤 수립부터 깊게 관여한다라고 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 그 멤버들은 좀 네이버 내부에서 이동하는지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 팀이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소규모 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채용이 워낙 어려워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거 아닐까 싶은데 저는 D2SF가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와 스타트업이 이제 서로 만나는 플랫폼이라고 하면 양쪽을 다 잘 아셔야죠. 그러니까 네이버 내부에 대해서도 깊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필요하고요. 외부의 호흡에 맞춰서 그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멤버 6명인데 내부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외부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저희 김봉덕 국장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발표에서는 이제 정부가 스타트업의 진짜 생태계 구성원이 되기 위한 고민과 그다음 이제 그 담당자로서의 이제 애로사항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제가 사실 첫 번째 세션에서 토스 받은 질문이 있어가지고 저희 기대님이 토스 해준 질문 중에서 이한님이 이제 발제한 한국이 글로벌 AI 허브가 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 뭐 10 빌리언 달러, 뭐 100 빌리언 달러 이런 걸 이렇게 꽂아놓고 하는. 근데 이런 아이디어 실현이 사실 아까 발표 내용으로 보면은 이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간단히 이거는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그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막 이 지난 스생컨 컨퍼런스 것들을 보니까 유튜브로 다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한 달 후에는 제가 말하는 게 한 달 후에는 6월인데 그때는 좀 아무튼요. 그래서 뭐 지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선거철이지만 뭐 각 당의 후보님들께서 다 뭐 100조다, 50조다, 100조다, 300조다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뭐 그런 요구들이 다 캠프로 들어가서 뭐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100% 공감을 합니다. 정부가 역할을 아직
뭐 일부 제가 이 생태계 안에서 제가 벤처 정책관 투자 업무를 해야 되는 벤처 정책관을 맡고 있어서 뭐 더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 이제 생태계 밖에 계신 분들, 뭐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 일부는 듣기 좋은 말을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민간 중심의 민간 주도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뭐 맞죠. 지향점은 그게 맞는데 저도 그렇지만 저희 구성원들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뭐 글로벌 사례를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민간 중심의 민간 주도로 벤처 투자하던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돌아가는 나라는 뭐 미국 말고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웃 나라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옆에 일본도 그렇고 뭐 정부 주도로 유럽도 최근 그렇더라고요. 유럽도 연기금을 강제해서 이제 벤처 투자 시장으로 내보내려는 그런 조치들이 EU 안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직은 그게 뭐 그때가 언제 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정부 주도로 조금 더 역할을 오히려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세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각 정당들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걸 받아서 조금 더 정책화하고 우리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 그런 투자 소스가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좀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장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셀프로 진단했을 때 저희 사업 중 정책 중에 아쉬운 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었다면 사례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셀프로 진단한 정부 지원 사업의 아쉬운 점이요. 저희 스스로 느끼는 아쉬운 점이요. 글쎄요. 아쉬운 점, 네. 이것은 네. 이거는 좀 이게 이제 편집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게 자꾸 선거철이니까 관련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아까 발표 중에도 이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조금 뭐 지나가면서 드렸는데 예산 편성이 굉장히 경직적입니다. 한국 정부의 예산 편성 그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대부분 정부에서 조금 근무하셨던 분들은 뭐 대강 알고 계시겠지만 뭐 재정 당국에서 각 부처별로 이렇게 이만큼 안에서 편성을 하세요라고 이제 요맘때쯤 주면 저희가 그 안에서 편성을 해서 이제 정부 안에서 막 예산실이랑 논의해서 정부 안을 만들죠. 그래서 국회에 가서 이제 뭐 증액도 내고 깎이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이게 그 앞단의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재정 당국이 역할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뭐 중기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조란 예산을 쓰는데 15조란 예산에는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세부 사업 수십 가지, 내역 사업으로 하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되는데 이게 이제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장관님들부터 저희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진단을 해요. 무슨 사업이 효과가 있고 무슨 사업은 조금 줄여도 되겠다, 없애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스스로 줄이거나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스스로 없애거나 줄인 사업은 예산 당국으로 가면 100%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늘리고 싶어서 그런 돈에서 깎아서 조금 저희 이제 주어진 한도 내에서 좀 늘려놓으면 그 돈은 다시 또 예를 들면 100억에서 200억으로 늘렸다고 쳐요. 그러면 100억에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거든요. 이게 중기부 예산 내에서 이제 우리가 200억을 올렸으니까 중기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다른 거 깎았으니까 그거 세이브해서 이쪽으로 쓰셔야죠. 이게 아니라 저희가 절감하겠다는 거는 100% 어그리되고 저희가 늘리겠다고 하는 거는 100억에서 200억? 왜 100억이 늘어야 되죠를 원점에서부터 검토해서 그게 뭐 200억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150억이 되거나 그냥 전년동 100억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 정부 내에서 부처 내에서 이거는 좋은 사업, 늘려야 되는 사업, 이건 성과 있는 사업, 이거는 조금 죽여야 되는 사업, 뭐 축소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판단은 하고 있지만 그게 예산서 안에서 사실 반영이 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효과 없어도 그냥 계속 가는 사업들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거 나중에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보면 더 민감한 질문도 있지만 이거는 패스를 하고요. 네네네. 그 아까 좀 소통하는 것들 중요하게 많이 듣겠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네. 사실 그 중기부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기관 방문해서 간담회하는 형태로 많이 말씀을 들으시는데 이 방법의 한계가 또 지적이 되기도 해요. 실제 네. 좀 어떻게 소통 방식을 혁신하려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실 뭐 제가 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은데 저도 사실 1년 동안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그 말씀 중에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장관님, 차관님들이 현장 방문을 많이 한단 말이죠. 장 차관님들이 현장 방문을 많이 하시고 서울에 주로 많이 계시고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시고 거기서 들었던 건의 사항들을 저희한테 내려주시고 저희가 또 검토를 하는데 이게 잘 체감이 안 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 소속 직원들은 그래도 조금 더 현장을 많이 가게 하고 필요하면 제가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여유가 없어가지고 실행을 못했는데 뭐 예를 들면 요즘에 그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뭐 일주일에 하루는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집인 사람들은 금요일 날은 어디 뭐 저 디캠프 가서 일해라, 뭐 어디 마루 가서 일해라, 우리 팁스타운 가서 일해라, 뭐 이렇게 올 때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막상 하다 보면 이게 사실 서로 같이 만나서 있지 않으면 일이 잘 안 되거든요. 예, 요즘에도 뭐 텔레그램으로도 많이 일은 하지만 텔레그램이라는 거는 사실 그냥 문자로 일하는다는 생각이지 사실 마주보고 그 보고 받는 사람, 보고 하는 사람의 눈빛과 언어적 몸짓 같은 거를 보면서 판단하고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또 그럴 여유가 저는 저대로 출장이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직원들을 그렇게 제가 당초 생각했던 것처럼 밖으로 많이 못 내보내고 했던 것들이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좀 더 소통을 많이 하는 방법은 장차관님들은 그렇게 많이 하시고 우리 실무자들 과장 이하의 실무자들 과장 우리 사무관들이 조금 더 밖에 우리 이 업으로 국한을 하자면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을 조금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중간 관리자로서 좀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제 그 담당자분들이 접점을 많이 늘려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응원이자 부탁의 메시지여서 네, 띄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김석관 연구위원님은 실패 축적이라는 주제로 이제 스타트업의 실패 경험을 축적하고 이 생태계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와 문화적 변화의 필요성을 이제 아주 심도 깊게 남겨주셨는데요. 그 연구 결과가 너무 재밌어서인지 질문이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일단 추천 순으로 좀 보면 이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창업 경험이 있는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투자를 할 경우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연구 사례 보여주셨는데요. 한국 케이스도 같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또 따로 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케이스는 제가 그 본 바가 없는데요. 제가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변 VC 중에 창업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거수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아까 소개해드린 사례를 보면 6%거든요, 미국이. 저는 그것도 훨씬 높을 줄 알았어요. 거기는 다 그냥 창업자 출신 VC들, 그러니까 페이팔 마피아처럼 이렇게 창업해본 사람들이 다 될 거다. 우리는 그런 전문성이 없어 막 이렇게 기죽었는데 6%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800 몇 명인데 우리가 기죽을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마이크가 온 김에 제 더 큰 고민을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오랫동안 개도국에게 벤치마크 대상이었어요. ODA 사업을 하게 되면 선진국은 넘사벽이고 한국은 만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됐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변화된 양상은 뭐냐면 유럽의 선진국들도 한국에 관심을 가집니다.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그 연구하려고 독일에 출장 가면 우리가 묻는 것보다 그쪽에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더 많아요. 들어와서 줌으로 몇 번씩 회의를 하자 그러고 최근에 작년 10월에 유로피언 센터 포 인터내셔널 폴리티컬 이코노미라고 하는 그런 비영리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한국과 일본 중에 EU가 본받아야 될 때 나라가 어디지? 이런 블로그 글이 나왔어요. 결론이 한국인데 요체가 한국은 혁신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완전한 그 이해를 한 건 아니지만 하여간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냐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같은 시대에 제조업을 석권한 나라하고 스타트업을 석권한 나라가 한 나라가 다 석권하지 않았거든요. 한 동시대. 그러니까 20세기 말까지 독일과 일본은 IT 스타트업이 발달하지 못해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다고 위안을 삼았죠. 근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너무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테슬라 같은 회사 나고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제도적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 나라의 제도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조업 발달에 특화되게 유리하게 제도가 발달하면 스타트업은 발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유럽 국가들이 우리에 관심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쟤도 제조업 국가인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스타트업을 육성했을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비해서 일본에 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스닥 다음으로 활발한 게 코스닥 생태계라고 알고 있거든요. 유럽보다 일본보다 훨씬 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고민은 그겁니다. 역사상은 없었어요. 제조업과 신산업, IT/BT 신산업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동시에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나라가 역사적으로 없었거든요. 과연 우리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저희 고민입니다. 예를 들면 판교의 스타트업들은 해고를 자유롭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2명 뽑을 거 10명씩 뽑겠다. 해보고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파이어하면 좋은 사람들만 남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울산이나 거제 조선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장기 고용이 필요하고 숙련 공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한 나라에 그걸 두 개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쉽지 않은 문제죠. 근데 이제 그 로벨상 후보라고 하는 필리페 아기용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경제학자가 창조적 파괴의 힘이라는 책에서 미국식 혁신 국가하고 유럽식 보호 국가가 양립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만큼 혁신적이고 유럽만큼 보호적인 국가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경제학자라서 그런지 이렇게 자세한 얘기는 안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선언적으로 그거 우리나라가 먼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유럽보다 우리가 다 빠르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저희 고민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면 제조업도 강하고 이 IT 스타트업도 강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원래는 제조업 안 돌아보고 IT 스타트업 쪽으로만 가면 됐었어요. 근데 이 미중 이 패권 경쟁이 터지는 바람에 다 리쇼어링 되는 바람에 GVC가 끊어져서 제조업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니까 중국 다음으로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걸 살리면서 또 스타트업을 살릴 수 있느냐?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형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스타트업 창업자 입장에서는 한국 제도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창업자 지분이 크고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미국의 보스턴에 가서 같이 이제 창업을 하려고 검토하다가 미국 VC 투자 제안을 받았는데 거기는 조건이 경영권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돈이냐 컨트롤이냐 두 개 사이에 창업자가 딜레마를 겪는다고 그러거든요. VC 투자를 받으면 컨트롤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사의 지배가. 거긴 주주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총수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분이 많이 들어와도 창업자 것이에요. 기업이. 자, 이게 어디가 좋으냐 말하기 어렵죠. 계속 총수 자본주의를 연장해서 스타트업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한국형이 되는 겁니다. 한국형 생태계가. 자, 근데 그게 성공 확률이 높을 것이냐 아니면 주주 자본주의를 통해서 이사회 경영을 하는 게 성공 확률이 높을 것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연구위원님 그 답변하시면 사실 대부분의 질문이 사실 커버가 되기도 했거든요. 네. 좀 아까 사실 말미에 좀 마무리가 다 이제 얘기를 못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또 그 메시지도 같이 전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밀고 있는 용어가 양손잡이 국가입니다.
앰비덱스트러스 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익스플로이테이션, 뭐 익스플로레이션 다 같이 하는 뭐 그런 건데 우리가 미국만큼 혁신적이고 유럽만큼 보호적인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제조업과 스타트업에서 양손잡이로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겠나? 이런 걸 밀고 있습니다. 예. 네. 좀 이거는 좀 안희철 변호사님께 들어온 질문이긴 한데 또 투자사도 계시고 또 정책적으로도 계시니까 좀 같이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플립이 실패한 대표적 사례에서 창업자와 투자자가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딱 한 2개씩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지. 2개씩. 하나씩 할까요? 딱 예. 이거 하나. 같이 놓쳐요 보통. 근데 일단은 아까 문화 말씀드렸는데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냥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뭔가 성장을 할 때는 기술이 좋고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우리 창업자들이 인성도 훌륭하고 태도도 훌륭하니까 뭐 미국 가도 잘하겠지. 그다음 영어도 꽤 하니까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현지화를 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 실리콘밸리건 어디건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서 그들과 완전히 섞이는 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게 플립이나 해외 진출해서 성공하는 거에서 더 중요한 거는 로컬라이제이션이고, 이거는 로컬라이제이션은 현지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현지 VC들하고의 소통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마켓을 적응하는 것도 있을 거고, 현지의 규제를 갖다 검토하는 것도 있거든요. 다양한 분야에서의 로컬라이제이션이 있고, 이 부분들을 갖다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플립을 했을 때 현지에 모회사가 있고 한국에 있는 회사가 있으면 두 회사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규정을 전혀 하지 않고 플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플립을 하고 나면 미국 플립을 하고 나면 미국 현지의 모회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에 남아 있는 자회사는 기존처럼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R&D라던가 이런 거에만 국한해서 하고 모든 화력을 미국으로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회사는 마케팅을 또는 현지의 여러 계약의 상대방들, 뭐 용역 계약의 상대방, 아니면 현지의 소비자들과의 뭐 B2B일 수도 있고요, B2C일 수도 있는데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로서의 기능만 하고 나머지 모든 경영의 기능은 한국에 남겨놓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명확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가 어떠한 역할에 집중할지가 정해지고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또 집중이 정확히 정해져야지만 미국 회사에서 투자를 받으면 그 자금을 한국으로 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회사와 한국 회사가 서비스 어그리먼트를 체결하던 어떠한 계약을 체결해서 그 용역을 한국 회사가 해내서 미국 회사가 한국한테 용역비를 지급을 해야지만 한국 쪽에 이제 해외 투자 자금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하거나 전략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단 미국에 모회사에 있으면 플립 성공이지 라고만 하고 플립을 하시면 그 뒷단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김양아 수석님께 같이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이버가 이제 한 110여 개 기업들을 투자하셨으니까 플립의 사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플립을 하겠다고 오는 창업자분에게 좀 어떤 것을 좀 확인하시는지와 또 네이버 D2SF는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초기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립 많이들 하시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팀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한국 시장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빨리 해외 나가시는 거 많이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아까 안 변호사님 강연 중에 되게 공감을 했던 게 플립 자체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아름답게 가면은 플립해서 현지 법인 나오고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현지 투자사 딱 나오면 가장 아름다운데, 이게 미국과 한국의 시간이 다르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플립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한국에서 주주동의 받기도 좀 어렵고, 근데 현지에서는 생각보다 빨리 투자사가 구해졌는데 이분들이 이제 못 기다리고 플립 되는 동안 사실 이제 나가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고민입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연구위원님, 혹시 국장님도 그 안희철 변호사님한테 들어온 질문 중에 이제 사실 세무 이슈 같은 게 플립에서 되게 크게 허들로 작용하긴 하는데 중기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고려하시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완하시려고 하시는 게 있을까요? 사실 솔직히 플립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 고민을 크게 해본 적은 있지만 아직 시키지 못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플립에 대한 좀 다른 시각도 좀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랑도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데 한때 이제 플립이 유행을 했고 뭐 지금도 플립을 미국 시장 가려고 하는 우리 스타트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어떤 VC들한테는 뭐 제 아는 VC들한테는 플립에서 아까 안희철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 내 포트폴리오 우리 투자사 중에 플립해 가지고 성공한 기업들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도 듣고요. 또 플립은 아무튼 비즈니스적으로 창업자가 판단해서 하는 거지만 이게 국가적으로 볼 때 저는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적으로 볼 때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야 되는 영역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이런저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1월 달에 뭐 어떻게 운이 돼가지고 기회가 돼가지고 실리콘밸리 이제 그 행사에 갔다 왔는데 1월 달에 우리 한인 스타트업들 행사 UKF 행사에 잠깐 갔다 왔는데 한국에서 가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 분들이 미국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 큰 극장을 빌려서 하는데 박이한 대표님 계시네요. 예, 박이한 파트너님.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브레인 드레인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이거 뭐 한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은 다 미국 가서 기업하면 한국은 뭐 먹고 사냐 이거 국부 유출이 아니냐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 그다음에 같이 갔던 차관님이랑도 농담 삼아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뭐 기업들이 판단하고 가겠다고 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거를 백업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세무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조금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정부가 도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이게 세제 문제가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뭐 국세청도 그렇고 세무당국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해서 이 부분은 사실 좀 더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김봉덕 국장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요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정책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저는 요즘 이게 관심 많습니다라는 것과 그다음 다른 패널 분들께는 제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이 많이 도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돈이 제일 투자금이 많이 들어와야겠죠. 근데 혹한기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생태계 구성원들을 몸으로 부딪히면서 듣는 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통계나 데이터를 좀 보면 제가 가만히 앉아서 며칠 전에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쭉 봤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15년 6년도부터 해서 2020년 직전까지 거의 1%대였더라고요. 기준금리가 1%대였고 아시는 바처럼 코로나 때 0%대로 가다가 이제 21년 후반부터 조금씩 올라서 22년 말 되니까 이제 3%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거의 한 7, 8년 정도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에서 1%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론 정부도 그때 문재인 정부 때죠. 막 추경하고 뭐하고 하면서 뭐 오태펀드도 뭐 1조 원씩 넣고 금리도 0에서 1%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굉장히 투자 시장의 활황이 오랫동안 이어졌던 것 같고 그 22년, 23년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뭐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데이터 보면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딱 하나 미국만 빼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다 뭐 중국은 완전히 뭐 굉장히 많이 꼬꾸라졌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뭐 2%까지 좀 내려왔고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더 내려갈 여지가 많다고들 하시는데
그런 금리 영향이 굉장히 역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벤처 투자 시장은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고 민간 투자 시장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작년 올해 거치면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좋은 이 탤런트를 가진 좋은 창업자분들이 결국에는 이 투자 시장에 스타트업 시장에 나오셔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가장 중요한 돈을 중점으로 풀어내실 거라 기대하고 또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뿌리실지는 많이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그 구성원이 바라본 생태계라는 주제로 각 분야에서 좋은 말씀 나눠주신 패널 네 분께 박수 부탁드리고 끝나고 네트워킹 시간에 더 깊은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